월드컵 16강에 오른 우리 축구대표팀,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코너죠. 실생활에 필요한 책 이야기,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사연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오너 일가가 아닌 여성 사장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LG와 SK그룹에서도 첫 여성 CEO가 나오면서 국내 기업에서 유리천장이 깨지는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적지 않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26년째 부동의 유리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성별 임금 격차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31.1%. 쉽게 말씀드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9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남녀가 종사하는 직무가 다른 만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남녀가 같은 직무를 하고 있더라도 18.8%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고 충분히 짐작 가능한 내용들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국내 대기업의 여성 사장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주목하는 이유, 정말 뭘까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차별에 무뎌지기 위한 위안의 일종이었을까요?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주목하면서 남녀 임금 격차, 여성을 주 양육자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양성평등을 위해 진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 그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열 이틀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산업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산업 현장에 대한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일단 정부가 이제 시멘트 운송 관련해서 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에 시멘트 출하량은 점차 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 4일 오후 기준으로 평시 대비 이제 40% 넘게 이제 회복이 됐다는 것이고, 장치율, 그러니까 전체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능력 대비 얼마나 컨테이너가 쌓여 있느냐, 이 장치율도 68.3%로 평시 수준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회복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장치율이라고 하는 게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그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장치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쌓여 있는 거죠. 네. 근데 63% 정도니까 상당히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강 분야나 이제 다른 이제 정유 분야 이런 부분들은 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거냐를 두고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상황이 이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분야의 경우에는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석유류 운송 당연히 이제 차질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전국적으로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량이 소진된 주유소의 경우가 수도권의 경우엔 49곳, 충남 9곳, 강원 7곳 등이 집계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건 계속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피해 정도가 주시가 되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 정유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강경한 대응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빗댔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 폭력 이런 데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엄단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관계장관 회의 어제 진행하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강경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종합하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을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발언인 겁니다. 근데 뭐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하는 입장하고 북핵 문제랑 비교하는 건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제 핵무기의 어떤 위력과 비교할 바는 아닐 거고요. 예. 그것에 대한 대응도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상호 인정하기가 상당 부분은 또 어려운 그런 존재가 우리의 어떤 이 안보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예. 화물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당연히 정부의 태도라든가 방법은 달라야 하는데 물론 이제 엄정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 말이겠지만 네. 과연 그렇게 동렬해놓고 비교할 대상인가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맥락이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토부가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차 운전 기사들이 현장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차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2차 현장 조사는 이 명령서가 현장 거부된 운송 거부 업체 그리고 명령서를 수령한 것이 확인된 이 사람 그리고 업체를 통한 현장 교부 및 문자로 명령서가 송달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명령서를 수령을 했으니까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은 했지만 수령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336명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명령서를 다시 전하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 2차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이 파악된 운송업체 그리고 화물 기사를 상대로 해서는 추가적인 복귀 명령 없이 곧바로 행정, 형사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 미복귀자 명단을 전달해서 처분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30일 내지 30일 안에 이제 소명을 듣고 업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루어질 거냐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1차 불응 때는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노동자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제 관계장관 회의 직후에 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 노동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거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얘기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상적 운송을 방해하는 차주에게 이 정상적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에게 방해를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이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법을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국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소화가 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뭐 지금 행정 제재만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뭐 경찰도 좀 엄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복귀하지 않으면은
가중 처벌하겠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국제노동기구 ILO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긴급 개입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단순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ILO가 지난 2일에 민주노총 측에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돼서 즉시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 그래서 ILO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감시 감독 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기시켰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라고 민주노총과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확인을 해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지금 ILO 협약에 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하고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을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위반했다라면서 ILO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ILO 협약은 우리가 지난해 이제 기본 협약을 이 해당 내용을 비준으로 했고 그 효력이 이제 올해 4월부터 발효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ILO가 이렇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의견 전달 차원은 넘어서는 거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노동계는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정부는 또 이 노사 간에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부에 전달을 하고 당신들의 의견은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이질 않는다. 뭐 이런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정식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고 경제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해달라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ILO의 이 개입, 이 언급을 의식을 한 것인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한 것이다. 이를 강제 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되고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ILO 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노동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화물연대 지역본부와 소통을 하면서 주요 거점별 집회를 열기로 했고 예를 들면 서울 경기의 경우에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창말 의왕 테크노파크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의왕에 있는 이 화물연대 거점하고 이제 접점을 가지는 그러한 위치라는 점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집회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화물연대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고 또 이에 앞서서 건설노조가 지난 2일에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하면서 동조 파업을 예고한 바도 있어서 파장이 또 여러모로 주목이 되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총파업 투쟁 동력이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철도노조나 이런 쪽은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노사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 투쟁 동력 자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국회에서 이제 뭐 여야 간 입씨름을 계속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화물연대 파업에는 명분이 없고 국민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어서 빨리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에 반해서 지금 정부가 대화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 대통령의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로 대응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서 이 정부가 노동자를 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청취자 신영아님께서요.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 달기가 없네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트리밍 보시는 분들은 한 번만 새로 고침하시면 다시 채팅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에서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애청자분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데요. 활발한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네. 역시 김민하 평론가께는 말을 한마디라도 저희가 더 드려야 돼요. 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네. 제가 특별히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뉴스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여야가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어요. 뭐 좀 진척이 있었습니까? 협상안에?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주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당은 정책의장하고 국회 예결산 측이 간사 이렇게 2명씩 2+2 협의체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야당의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감액한 예산 중에 일부는 문재인 정권 때도 편성이 된 바 있고 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도 있는데 이 점은 존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이런 발언도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치하고 예산안을 연계를 해서 지금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 지키자고 예산안 포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예산안 자체와 관련돼서는 이 초부자 감세 그러니까 예산 부수 법안에 이제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초부자 감세하고 그다음에 민생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돼 있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화 중에 견해차가 크지 않았던 몇몇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쟁점의 완전 해소는 아무래도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표 국회의장이 8일하고 9일 뭐 지금 본회의 열릴 날짜 예고한 게 사흘 날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지금 예산안 합의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합의가 안 되면 내일은 양당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3+3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해서 최종 담판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원내대표가 결국 최종적으로 정무적 판단으로 이제 담판을 짓는다는 의미가 큰 거죠. 일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이 계속 예산안 협상에 성의가 없이 부책임하게 나오면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걸 실제로 강행할 경우에 여러모로 이제 비판이 커질 수 있어서 이건 좀 우려하는 분위기라는 건데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부 세법 개정에서 이 부자 감세 주장 받아들여서 양보를 하고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표 예산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식의 타협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시에는 예산 관련 협상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안이라 내일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해임 건의안은 발의됐고 국회 보고하면 지금 8일 날 만약에 보고하면 9일 날 표결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탄핵 소추로 바로 건너뛸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주말간에 이제 KBS 방송 등에 이제 출연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처리보다는 탄핵소추안 직행으로 입장을 선회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산 협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어제 공지를 통해서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제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부터 내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 추진한다. 이게 바뀐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이번 주 중에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할지 아니면 탄핵안 발의로 바로 갈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르면 내일 이제 의원총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으로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상당한 좀 논란이 또 되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이임재 전 서장은 이 헬로윈 기간 동안에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참사를 당일에 인지를 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송병주 전 상황실장의 경우에는 참사 당일에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의 사고 전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민 전 공공안전정보회사부장하고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의 경우에는 헬로윈 기간 동안 이태원 일대에 이러한 인파가 몰려서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에 보고하지 않고 뒀다가 참사 이후에 원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특수본은 추가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용산보건소장,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용산서 112 상황팀장도 추가로 입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대상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게 과연 윗선으로 가느냐 이게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직후 유가족들에게 이른바 마약 부검을 제안한 검사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M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10월 30일경에 광주지검 검사가 이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유족들에게 희생자들의 마약 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 그리고 부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마약 검사 얘기가 같이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일단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 MBC 측에 대해서 그냥 피해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고 마약 부검을 결정했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검사 개인 판단으로 나온 얘기일 뿐이다라고 의미를 축소를 했다는 건데요. MBC 보도 내용을 보면은 다른 지역 유족들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관련 부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네네. 이 보도에는 이 수사기관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검이 오늘 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모두 직접 검시를 해서 유족에게 인도를 했고 그중 유족의 요청이 있었던 3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검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는 일선경찰청에 마약과 관련된 별도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검사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거론한 바는 있지만 이게 마약과 관련된 부검을 요청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마약 부검이라고 하는 게 마약을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검찰은 당시에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희생된 이 해양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이후에 관련 첩보에 대한 삭제 지시 이런 여부들을 이제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또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실족해서 바다에 빠져서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 전제로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이 현장 검증 등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이제 전제를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검찰 수사의 핵심적인 줄기는 자진월북이 아니다에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당분간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고요. 북한이 오늘 동서해상으로 동시에 포격 사격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후 2시 59분께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군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이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 아니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도발 중단하라. 경고통신을 수후에 실시했다라는 게 합참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명의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남측이 수십 발의 발사체를 동남 방향으로 쏘는 정황이 포착돼서 대응 포사격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예. 실제 우리군과 주한미군은 6일까지 철원 일대에서 다연장 로켓 등의 사격 훈련을 예정을 해놓고 훈련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당한 훈련인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스스로 좀 인정한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말씀하신 대로 열지 않았지만 최고위 회의에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치를 감췄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라면서 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이 시급한 여러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라면서 성과를 강조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조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조악한 법, 헌법에 반하는 법,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의회 진행하고 밀어붙였다. 그게 100일간 모습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을 하고 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그리고 대표가 된 것 이런 것들은 방탄 목적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여러 명이서 이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내일 오전 4시죠. 한국과 브라질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열립니다. 20년 만에 8강에 도전하는 한국, 과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전 축구 국가대표 김재성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파 랭킹만 보면요 1위하고 28위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난번에 우리 포르투갈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이길 확률이 한 10% 남짓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축구공은 둥그니까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8강전 진출 가능성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진출할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약세이기는 하지만 특히 마지막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브라질보다는 대한민국이 극적인 승부를 거두면서 승리를 하고 또 16강에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제 펼쳐진 경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경기를 준비를 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축구는 전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날의 컨디션이나 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저는 끝이 나봐야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흐름을 최근에 잘 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좋은 흐름 속에서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수비에 치중하는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좀 공세적으로 진짜 한번 맞붙어보는 쪽으로 갈지 그게 궁금한데요.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준비한 부분을 조별 예선전에서도 강팀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또 볼을 빼앗으면 빠르게 공격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수비 시작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인데 이제 개인기량이 좋은 브라질 상대로 공격수와 수비수와의 간격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또 나왔는데 이런 정지된 상황에서 퀄리티 높은 킥을 시도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또 득점을 하러 들어가는 선수들이 강하게 어떤 득점에 대한 집념을 갖고 움직임을 갖는다면 또 좋은 득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수비를 좀 하다가 뭔가 이 기회를 노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죠? 저도 그런 경기의 흐름으로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완전히 우리 수비 라인이 우리 페널티 박스 라인까지 내려서 그렇게 수비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볼을 뺏은 다음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카운터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비 라인도 상대 지역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부분도 오늘 과연 어느 시점에서 수비를 시작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발 라인업도 어떻게 짤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김민재 선수 이번에 출전 가능한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강인 선수 지난번에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활약이 좋았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선발 라인업에 그냥 들어가게 될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은 부상들이 선수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부상으로 마지막 경기를 일단 쉬면서 회복을 계속하고 있고 김영권 선수는 마지막 경기에서 근육의 불편함을 느끼는 장면이 이제 보였었는데 저는 선수들의 의지가 일단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런 의지만으로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고 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벤투 감독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 김영권 선수 다 출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나 황희찬 선수도 선발로 출전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90분 이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체 선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또 바꾸고 결과까지도 바꾸는 어떤 득점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브라질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선발 라인업을 따지자면 네이마르 선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좋아졌습니까?
감기 증상도 있다고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사실 브라질이 조별 예선에서 5명의 부상자가 나왔거든요. 네.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중 2명, 네이마르와 수비수 다닐루는 일단 출전이 가능한 상태이라고는 지금 보여지고요. 하지만 가브리엘 제주스 같이 위협적인 공격수는 이번 월드컵에선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5명, 그리고 또 PCR 검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PCR 검사 거부해도 출전할 수 있습니까? 일단 PCR 검사를 받게 돼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네. 경기를 뛸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카타르에서 또 며칠간의 어떤 머물다가 또 다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협회, 브라질 협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코칭 스텝에서는 그냥 감기 기운이다, 모든 선수가 가볍게 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PCR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파 차원에서 강제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선수들이 다 격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 하지만 이게 작은 감기 증상이라도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컨디션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에도 저는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브라질이 지금 16강에 오른 팀 가운데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경기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슈팅은 많이 했는데 이 슈팅을 해서 그게 실제 골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퍼센트가 적다면서요. 말씀하셨듯이 브라질이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팀입니다. 이게 조별 예선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1, 2차전에서는 상대에게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허용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3차전에서 한 골을 허용을 했는데 그게 총 한 골을 실점한 게 총 실점입니다. 그만큼 수비에 안정을 가하는 팀이고, 공격적인 부분은 많은 선수로 득점을 만들기보다는 적은 선수를 배치하고 그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어떤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브라질 수비는 정말 철벽 수비라고 할 정도로 진짜 골 안 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공격진은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일단 중앙보다는 저는 측면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오늘도 측면 윙백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면서 공격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전술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특히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은 조기성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로스의 형태도 어떤 긴 크로스보다는 짧은 패스 플레이로 박스 부근까지 접근하고 그 이후에 낮고 강한 크로스를 시도한다라고 하면 또 조기성 선수가 득점 위치로 찾아가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선수의 어떤 득점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 6월에 있었던 브라질과의 친선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1대5로 졌잖아요. 근데 완패라고 해도 무방할 만한 이제 스코어인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저는 180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이 월드컵이 주는 그 부담감, 어떤 선수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이 그 경기랑은 완전 다를 거고, 그거는 브라질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브라질 선수들은 이런 메이저 대회에서 항상 어떤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압박감이 굉장히 강한 어떤 팀이기 때문에 네. 또 오늘 경기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실 그 경기에서 저희가 김민재 선수라든지 조기성 선수가 경기를 출전하지 않았는데, 네네. 오늘 이 선수들이 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골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조기성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 진영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집념이 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막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베니시우스나 주니오르, 히샤를리숑이나 이런 선수들 공격진이 막강한데 우리 수비진은 허점이 노출된다는 얘기들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수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1선에서부터 1선이라고 하면 공격 선수들이겠죠. 공격 선수들부터 쉽게 우리 지역으로 볼이 나오지 못하게 강한 압박을 펼쳐주는 것이 일단 조별 예선에서 잘 했던 수비 방법이니까 오늘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볼이 2선 그리고 3선으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그 선수들까지도 모두가 11명의 선수가 다 수비 지역으로 내려오는 그 속도도 저는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선수가 일단 뭐 수비 선수뿐만이 아니라 공격수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수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오늘도 실점 없이 또 경기를 마칠 수 있다라고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 16강전의 키플레이어 누구로 예측하세요? 우리 경기 치를 때마다 좀 뭐랄까요,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좀 달라졌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글쎄 한 명만 뽑기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일단 높이에 있어서는 저는 오늘 조규성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또 어느 시점에 돼서 교체 타이밍에 어떤 황희찬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탈압박을 통해서 황희찬 선수 득점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정지된 상황에서 퀄리티 있는 킥을 보여주는 이강인 선수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오늘 중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최근 경기장에서 본인의 장점을 120% 다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은 자신감도 굉장히 지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포르칼전도 그랬지만 후반 한 40분 넘어가지고 우리가 역전골 집어넣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선수들을 조금 좀 힘을 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역전하는 이런 전략 같은 거 혹시 세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수비가 먼저 돼야지만 어떤 공격이 풀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경기가 이뤄질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선실점을 하게 되면 이런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1실점 이후에 2득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양팀 모두 실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또 양팀의 수비수들의 집중력도 저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많은 득점은 오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만약 승부가 갈린다라고 하면 1대0 아니면 2대1 정도 이 정도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치르는 스타디움 974라고 하는 거 여기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저 걱정되는 건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전에 경기장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우리 경기력에 좀 지장이 있을까요? 경기력에 지장이 있을 걸로 보이고 일단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는 그만큼 예민하게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선수들은 1시간 반 이전에 경기장에 도착을 하면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밍업을 하면서 그라운드 컨디션에 적응을 마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조금의 낯설음이 조금 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90분 동안 경기력을 또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도 적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데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축구 국가대표 김재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과학은 인간을 어디까지 진화하게 할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과학과 관련이 있는 책이라고요? 예, 요즘 책이 잘 팔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판사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또 책은 역대 최고로 많이 나온대요. 네. 1년에 6만 권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신간은 많이 나오는데 판매량은 늘지는 않는다. 네. 네, 경쟁이 그만큼 치러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출판 시장이 어려운데 시리즈가 나오긴 정말 어려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인문학인데 예. 시리즈로 나온 책이에요. 저번 주에 이제 신간이 나왔거든요. 예. 지식 편의점 시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지식 편의점 세 번째 시리즈인 과학 신을 꿈꾸는 인간 편입니다.
중요한 게 작가가 이시안 작가예요. 어디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누구죠? 많이 들어보셨을 이시안 작가가? 겁니다. 네.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리즈 예. 제가 한 겁니다. 낯설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윽하게 보시니까. 자, 아주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책을 낼 수 있고 또 출판사가 네. 이렇게 책을 내자고 네. 요즘 책 한 권 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자비 출판도 어려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하여튼 그 어려움을 지금 해내고 계시네요. 네, 특히 뭐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긴 한데요. 네. 이거 구성이 좀 그 매력적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지식편의점 시리즈가 보통 한 20장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각 장마다 중심이 되는 책을 같이 소개합니다. 예. 근데 뭐 한 장에서 책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이나 반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폭넓은 다른 이야기가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쳤다면 시리즈까지 가지 못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예. 그 결국 고전이라는 건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전들을 이렇게 쭉 시대순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인류사가 흘러가는 그런 거시적인 줄거리, 방향성이 보이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류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가지고요. 뭐 제가 이제 말하기로는 지식의 씨줄과 시대적 흐름이라는 날줄로 정교하게 직조된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전하는 잘 짜여진 구성의 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다닙니다. 아, 저자를 통해서 저자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 그것도 좀 흔치 않은 기회예요. 네. 근데 지금 그만큼 잘 짜여진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시리즈이긴 한데요. 각각 테마가 있어서요. 네. 이번 책도 뭐 1, 2, 3 같은 넘버링은 없습니다. 따로따로 읽을 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책은 지식편의점 과학편이에요. 네. 이 과학책은 읽고 싶은데 이 책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과 성향 분들이 많잖아요. 과학책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많고요. 네. 또 글보다는 수치와 도표가 편한 이과 성향의 분들은 그중에선 또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매하게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게 과학책이거든요. 예. 그 과학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건 편견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책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요즘 뭐 책 굉장히 쉬운 책들도 많이 나와서 네, 네. 예,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과학에 관한 지식을 집약한 책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뭐 있던 책들을 소개해드리면 나온 책들은요.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나 뉴턴의 프랭키피아, 예. 다윈의 종의 기원, 꿈에서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과학혁명의 구조, 시간의 역사, 엔트로피, 침묵의 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예. 또 문제제기 차원에서 파우스트나 오멜랏을 떠난 사람들 같은 것도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다 읽으셨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런 책을 선정하셨어요? 일단 유명한 책이고요. 네. 딱 이 제목을 들으면 알만한 책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를 바꾼 책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같은 경우는요. 이게 환경 보호라는 개념을 만든 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전과 그 후의 시대가 달라진 그런 책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따라간다,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시대를 네. 바꾼 과학책들을 모아서 말씀을 네. 해주시는 건데 아까 시줄과 날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통사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시대적으로도. 시대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세 시대에 관한 네. 얘기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쭉 이렇게 얘기들이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럼 중세 시대 소개할 만한 과학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네. 중세 시대에는 신이 지배하던 시대라 이 과학적인 탐구가 쉽진 않았던 시대예요. 그때 나온 책들이 뭐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같은 책들인데요. 이런 게 뭐냐면 진짜 과학책이 낯서네요. 아니라 네. 마녀 사냥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걸 또 과학책으로 분류해요? 아니요. 과학책이 그건 아니라는 아니고요? 거죠. 이런 네.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학책이 아니라서 이 시리즈가 원래는 책을 중심으로 놓고 기술하는 건데 중세 시대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찾아내는 건 말이 안 돼서 제가 기술을 중심으로 놓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사실 500년밖에 안 된 전통이거든요. 하지만 그전에는 과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철학이나 기술이란 이름으로 숨어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로 보자면 연금술이나 패스트, 대항해 시대 인쇄술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연금술 아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금을 너무 좋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금속 같은 거를 지금도 금으로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도 그렇게 금속을 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들 수 있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비용보다 그냥 금을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네. 근데 연금술도 과학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금술을 얼핏 생각하시면 이제 황금에 눈이 먼 사람들의 탐욕의 연대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연금술의 진짜 업적은 과학의 발전입니다. 네. 연금술을 뜻하는 단어가 알케미거든요. 예. 화학을 뜻하는 단어가 케미스트리잖아요. 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화학에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근데 화학에만 영향을 준 정도가 아니라 이 연금술을 하면서 계량하고 계측하고 실험하고 그런 과정들이 과학의 방법론 자체에 영향을 준 매우 그 인상 깊은 기술이라는 거죠. 네. 이 연금술을 연구한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이 연금술을 연구했어요? 네, 과학자 뉴턴이 연금술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런 거에 연구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연금술의 진짜 목적은 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연금술의 목적은 지금 과학과 좀 비슷합니다.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기보다는 현자의 돌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했어요. 예. 이 현자의 돌은요. 모든 사물을 그 진화의 끝에 다다르게 해주는 돌이거든요. 네. 근데 금속의 진화의 끝이 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그 연금술이다라고 한 건데 하지만 이 현자의 돌을 연구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거를 사람한테 쓰면은 사람이 진화의 끝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다르는 진화의 끝에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불사. 진시황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연금술에서 이제 그걸 노리고 한 거라서요. 그 해리포터 기억하시죠? 해리포터 시리즈에 보면 해리포터 1편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거든요. 이 마법사의 돌이 현자의 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현자의 돌을 취하려고 그 빌런인 볼드모트가 영생을 얻으려고 현자의 돌을 뺏으려고 했던 사건이 해리포터 1편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 연금술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과학의 통사나 그리고 현재사까지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뭐 시대를 바꾸는 과학책들을 모아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아서 그 끝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책의 메인 테마로 하나 딱 제시한 게 테세우스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라는 건데요. 네. 그리스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배가 있거든요. 그 아테네인들이 이걸 보존해가지고 그 기념품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판자로 돼 있으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그 배의 판자가 썩으면 판자를 교체하고 또 하나가 썩으면 또 교체합니다. 그렇게 보존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테세우스가 원래 탔던 배의 조각은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 모조리 새 판자로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건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보통은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또 우리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계속 그걸 기념하고 보존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는데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니요, 바꿀래요. 테세우스의 배라고 해야겠네요. 귀가 좀 얇으신 분입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과학은요. 결국 인간이 이용하는 도구인데 이 과학의 발전 방향을 보니까 인간의 능력 강화라든가 아니면 무병장수로 향하거든요. 그런 방법론이 머릿속에 컴퓨터를 집어넣든가 장기를 대체하고 DNA를 편집하고 결국 블로불사의 몸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0년 안에 인간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호모사피엔스 종이 끝나고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테세우스의 배랑 되게 비슷한 거잖아요.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인간이라고 인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진짜 인간일까요? 로봇일까요? 신일까요? 신에 가까워지는 인간이 되는 건데 사실 그래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은 그대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학의 본질은 뭐냐 이런 질문이 뒤따르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존재 근거가 결국 인식이잖아요. 이게 테세우스의 배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니까 그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인공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든 인공물들이 AI 같은 경우가 내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그대로 인간일 것가 하는 그런 문제. 테세우스의 배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을 발전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려운데요. 자꾸 점점점 쉽게 써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의식만 있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이런 개념이라서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화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사가 기록된 이래로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무병장수나 이 불로불사 이런 것들을 이런 방향으로 안 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대비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의 제일 앞에 파우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주는 대가로 파우스트는 젊음과 능력을 얻죠. 예. 지금 과학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거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네요. 능력, 젊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영혼을 줬는데, 근데 파우스트의 결말을 보면 파우스트가 처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서 이제 가려고 그래서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인류애를 발견하고 인간성을 되찾거든요. 그래서 100세까지 산 다음에 죽어서 신에 의해서 영혼이 또 구원받아요. 예. 악마 입장에서 보면 먹튀를 한 거죠. 영혼을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거기서 그 파우스트가 구원받은 이유는 인류예요. 인간성. 그래서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한 것이고 결국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예. 과학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과학기술의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런 방향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과 문과 이렇게 갈라진 교육보다는 통합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책 소개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네. 이 지금 지식 편의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일단 제 책이니까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 과학이나 기술이 비즈니스에 크게 작용을 하고 시대의 흐름을 좌우하는 이슈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학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 과학이나 기술이 중요한 이슈가 전문가들만의 이슈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학책 읽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책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내륙,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해안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낮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다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 눈은 1에서 5cm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거리 응원하시는 분들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8도 등 전국이 3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먼바다에는 새벽까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습도 5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월드컵 때문에 숨통이 조금은 트였다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집단 트라우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울감에 빠져있던 국민들이 적지 않았는데 우리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며 뜨거운 함성도 질러보고 또 짜릿한 승리감도 맛보면서 다소나마 위로와 위안을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최근 혼란스러웠던 저에게 큰 힘을 주었던 책 문구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은 오늘 감동한 것만으로도 좋은 법이니까. 5시간 뒤 시작될 브라질전에서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기든 지든 경기 그 자체를 충분히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알리는 손팻말을 든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기념품점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각국 대표팀의 공식 유니폼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인데요. 이 유니폼을 만드는 미얀마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이 4천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군 노동자 2,000명이 일당 2.27달러를 3.67달러로 올려달라고 파업을 벌였는데 미얀마 군부 정권은 병력을 동원해 파업을 진압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한 프로축구팀 유니폼을 만드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의 하청업체도 캄보디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 8명의 복직을 요구하자 회사 측은 4명을 복직시키는 조건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구해 결국 그 뜻을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이 공장 노동자들이 온종일 재봉틀을 돌리고 받는 일당은 우리 돈으로 9천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월드컵의 환호와 함성, 흥분은 이제 곧 잦아들겠죠. 하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이건 기한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어떨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m feeling sexy and free, like glitter's raining on me. You're like a shot of pure gold. I think I'm about to explode. I can taste the
제시 제이의 도미노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이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또 월드컵 이제 바로 몇 시간 뒤면은 브라질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경기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마이머스 원님, 세상에 피땀의 유니폼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없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금방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9433님, 항상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게 마련인데 만드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행사가 빛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깨닫고 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4230님, 브라질전 승리는 욕심을 내도 좋지 않을까요? 태극전사들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아유, 욕심은 다 나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욕심내고 계시겠어요. 여기만 이기면 진짜 8강이고 그 다음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8강에서 한일전이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많은 국민들이 경기 지켜보시면서 흥분하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그런 흥분도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대표팀 선수들 정말 헌신적으로 싸워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국민들한테 주셨는데요. 이겨서 더 많은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욕심은 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는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해볼까요?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였어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23,16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이제 2,7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줄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요일에 검사자가 줄어서인지 23,404명이 줄어들었어요. 전날보다 확진자 숫자가. 예. 그리고 그러니까 월요일끼리만 비교를 해도 지난주보다도 833명이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유행이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숫자는 전날보다 2명이 줄었고요. 아까 확진자 숫자 줄어든 거에 비하면 사실 위중증 환자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숫자가 지금 17일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40명이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백신 추가 접종률이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18세 이상의 대상자의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은 8.3%, 그리고 60세 이상은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 그렇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22%면 좀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전체 확진자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감염되는 고령 연령대에서 위중증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포문은 대전에서 열었어요. 지난달 30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2월 15일까지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는 행정명령을 시장이 발동을 해가지고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국 원장회의에서 마스크 자율화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건데요.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 양 두 군데에서 지금 그러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광역단체단체 중에는 대전시에 이어서 충남도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가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검토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대전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네. 대전에서 처음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해외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지게 하는 나라가 없다. 카타르를 봐라. 축구할 때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주장. 그다음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뭐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시든 이제 마스크를 잠깐이라도 벗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벗다 썼다 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세 번째는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이제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입술 모양을 보고 이제 말을 배운다든지 얼굴 표정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언어 발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달을 저해한다라는 얘기들을 들고 있는데 네. 또 법상으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방역 정책을 완화를 막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런데 목소리를 보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에 국민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 당국에 요청드린다.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네. 지금 권성동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다 여당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전 정부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과학적 방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오히려 정치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방역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방역당국 현재까지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는 단일 방역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자체 지자체별로 이런저런 결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방역당국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석 위원장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쯤 되면 올 겨울을 잘 넘기고 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문제는 중대본에서 결정하는 거다. 그 말은 대전이나 충남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네. 사실상은 반대의 뜻을 밝힌 상황이고요.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거는 사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완화한다는 거는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와 보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15일에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추가 논의를 거쳐서 해제 시점을 구체화하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서 해제하면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 그 환자가 늘어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5일 그리고 26일에 토론을 해보자. 이게 이제 방역당국의 설명이고요. SNS에 올라온 반응들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의무로 하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도 신뢰도 해제를 했지만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율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 식당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끼고 자리에 앉으면 벗고 문 나갈 때 다시 끼고 문 나가면 다시 벗고. 네, 코로나가 문지방에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아니다. 지금 독감도 도는 와중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좀 성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푸는 건 어때요? 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은 어차피 벗으니까 해제를 해주되 대신에 네. 마트나 은행 같은 데서는 썼으면 좋겠다. 뭐 대중교통을 탈 때도 그렇고 또 그런 유연하게 할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럼 그때 이거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벗자 이런 쪽으로 여론이 확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방역당국이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해제해버리면 다시 쓰긴 힘들 거예요. 저 사람들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치기도 했잖아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 의무화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가장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가장 약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또 사실 벗는다고 하면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먼저 벗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런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토론회하고 그러면은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죠.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이 여교사들을 향한 성희롱성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네. 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2010년부터 매월 11월쯤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의 학습 지도나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 자율 서술식 문항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도 저희 꼬마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밑에 이렇게 네모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학생도 하고 학부모도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최근에 세종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여기에 자유서술식 문항에 여성 교사들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좀 지나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성희롱성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왜 그랬는지를 좀 찾아서 선생님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어떤 의견인지 들어볼 기회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관할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훈령에 따라서 해당 학생을 찾을 수 없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교사가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건을 세종시 남부경찰서에 임시로 접수를 했고요. 다른 피해 교사도 가해 학생을 찾고 싶다라고 문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사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평가를 할 때. 아니면은 그걸 막 공개가 돼버리면 솔직한 평가를 못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익명의 시스템 평가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을 찾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아, 참 이게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근데 이 교사를 일종의 이제 학생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뭐 대학에서도 뭐 교수 평가하기도 하고 일반 직장에서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뻔히 볼 거라고 안 하는 걸 알 텐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쓰는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이런 걸 막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거 없습니까? 현재까지로는 그 이제 교원 단체들은 이참에 이걸 이제 폐지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 자율 서술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그 선생님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의도일 텐데 선생님들에 대한 악플을 무분별하게 써내는 장으로 변질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다, 나대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외모 비하나 성희롱성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선생님들이 그걸 들으시면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댓글 이렇게 밑에 몇 개만 달려도 밤잠을 못 자는데 그거는 익명에 모르는 분들이 방송을 듣고 쓴 걸로도 마음앓이를 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르친 나의 제자들 중에 저걸 쓴 학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 1,5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72.8%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라는 이유로 이 자유서술식 교원평가가 변질됐다라고 답을 했고요. 평가 결과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상적인 평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답변도 64.7%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좀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수업 진행에 대해서도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줘라, 놀게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써 있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이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 그 표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평가 폐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배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필요한 절차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만, 가르치는 분의 입장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걸러야 되는데 원래 이제 금칙어가 있어요. 그래서 걸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학생들이 그 사이에다가 특수문제를 끼워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안 걸러지는 거죠. 욕설이나 이런 거를 알아요? 예,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눈치를 채우고 금치거 사이에다가 이 문자를 넣어가지고 걸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교육당국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글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네. 이걸 어떻게 막는 게 좋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대학에서도 그렇게 사실 불만들 써내라고 하면 아마 비슷한 것들을 막 써낼 가능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모두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 건지. 보통 면접할 때요 최하점하고 최고점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네, 그런 것처럼 많이 하죠. 이런 거는 네. 그냥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전달하지 말고 그냥 빼고. 이런 거는 사실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설문조사할 때도 이게 답안지로서 제대로 답변이 안 돼 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지 뭐 저희 자율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장치에 관한 고민들을 저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교육당국에서도 잘 알고 하니까.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절제시키면서 또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한테 그게 걸러져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시간 남지 남았는데 지금 큰일 났네요. 얘기로는. 많은 분들이 밤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휴가 내셨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16강전 열리는 스타디움이 관중석이 지난번보다는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원래 메인 스타디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6만 석 넘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 4만 석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붉은 악마가 많이 간다고요, 이번에? 이번에 붉은 악마 물결이 아니라 노란 물결을 많이 보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경기, 브라질과 경기를 치르는 모든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세계 1등이잖아요, 브라질이 축구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16강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예약을 한 거예요. 티켓도 브라질 그렇고. 관중들이요? 네. 비행기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붉은 악마는 16강을 통과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신 분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근데 현지에서 지금 당장 비행기표를 늘린다든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팬들에 비해서 브라질 팬들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되게 악조건 속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열리는 스타디움 974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이도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는 여기서 뛰어본 적이 없고 브라질은 여기서 뛰어본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큰 노란 물결이 있고 브라질을 막 응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붉은 악마들 이제 비행기표를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티켓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비행기표 연장이 안 돼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난 지난번에 우리 다른 포르투갈전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이제 경기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응원석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붉은 악마가 그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경기할 때. 네.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숫자로 증명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피파에서 붉은 악마, 그러니까 한국의 응원단이죠. 붉은 악마가 진기록을 세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조별리그 40경기를 대상으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과 우루과이 H조 조별리그 1차전 소음이 131데시벨로 가장 큰 수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피파가 밝히기로는 락 콘서트장의 소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붉은 악마가 응원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4위도 한국과 가나의 경기였는데 여기도 122데시벨이었습니다. 2위는 튀니지와 호주전이었고요. 3위는 웨일스와 잉글랜드, 튀니지와 프랑스전이 차지를 했고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확정한 포르투갈과의 H조 조별리그 최종전의 소음 측정 결과는 반영이 안 됐다는데 요거 황희찬 선수가 골 넣었을 때 반영하면 제가 볼 때 제가 소리 지른 것만 해도 한국에서 그러면 오늘 경기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가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텐데 노력할 것 같은데 잘 안 되셨대요.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 좀 기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 16강전 앞두고 뭐 각자의 방법으로 8강 진출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뭐 애국 식단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안보기 응원은 뭐 무슨 말이에요? 전 이거 진짜 진심으로 제 주변 너무 많이 만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애국 식단은 뭐냐면 브라질하고 이제 16강전을 하면서 손흥민 정식이라는 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식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로 삼시세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뭐 커피를 먹고 점심 때는 햄버거를 먹고 저녁에 라면을 먹는 이런 방식이 거예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과자나 아니면 건강식품을 손흥민 선수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 그거 이제 손흥민 정식 혹은 뭐 애국식단 소니 정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가나 초콜릿을 주변의 분들이 우리 이거 다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얘기하길래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가 16강 진출하는데 가나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국가 이름과 똑같은 초콜릿을 먹는다는 분들도 생겼고 그다음에 전 이거는 사실 나름의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안 봤더니 이기더라. 네, 내가 안 보니까 이기더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귀를 막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봐주는 게 우리 선수들을 도와주는 방법이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이 눈을 감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궁금하기는 하고 각자의 그 나름의 응원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응원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떤 응원 방법이든 좋으니까 응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제가 아는 모 그 PD가 안 봤더니 이긴다고 이번에 안 보겠다고 뭐 SNS에 글 올린 걸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오죽절절하면요. 오죽절절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광화문에서 거리 응원이 있는 거예요? 네, 미라클 모닝이에요. 새벽 4시에.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이제 출근 전에 혹은 밤새서 이제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다 같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각자 출근을 할 거래요. 거리 응원을 하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밤새 이제 운영하는 펍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브라질전에 같이 응원하실 분 예약 공지를 받았는데 벌써 꽉 찼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새벽에 거리 응원이 진행되는 광화문 광장 일대가 좀 추울 것 같아요. 영하 3도니까 너무너무 추울 텐데 해 뜨기 전에 또 제일 춥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분이 모여서 응원을 할 것으로 지금 경찰에서는요. 거리 응원에 15,000명 정도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노조랑 협의를 해서 5호선 운행을 화요일 2시까지 연장을 하고요. 4번의 추가 편성 운행도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해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12시 잠시 후 1시간 아니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과 크로아티아 16강전 경기가 열려요. 네. 일본과 카타르 알와크라에 위치하고 있는 알자노브 스타디움에서 크로아티아와 승부를 가르게 되는데요. 일본은 월드컵에서 16강이 최고 성적입니다. 그래서 8강 진출을 위해서 아마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크로아티아가 일단 16강에 진출을 하면 최소한 4강까지는 올랐다고 하니까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계속 이변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한일전 말씀하셨잖아요. 저 아는 기자분이 한일전이 성사가 되면 본인은 휴가를 내고 그날 집에 있겠다고. 응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휴가를 내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카타르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못 가니까요. 근데 일본에서 조규성 선수 발언하고 손흥민 선수 사진 두고 뭐 시끌벅적하다고요? 네. 우선 조규성 선수가 16강 진출을 확정하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때 일본의 16강 진출 소식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조규성 선수가 일본이 16강에 올라갔으니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보다 일본이 올라가서 솔직히 좀 얄밉기도 했다. 우리도 안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 알려지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의 조규성이 무리를 빚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반대 소식도 있습니다. 피파 월드컵 일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아시아에서 16강에 진출한 한국, 일본, 호주 대표 선수들의 사진이 실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본 이번 대회의 맹활약을 보여준 아시아가 기록을 경신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아시아 3개국의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런 기사를 실으면 사진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실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일본인이 센터에 안 들어가냐.
아. 네, 이렇게 돼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는 일본 누리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보다 더 잘 뛰는 선수 있었으면 넣어줬을 거예요. 써니. 중간에. 예.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에서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시위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되 방역 조치는 조금씩 풀어주는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지난 주말 시위는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일 치러지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추도식을 계기로 백지 시위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중국의 백지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엔 시위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한 곳곳에서 백지 시위가 좀 거세게 일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중국 당국이 시위 장소를 그 이후에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 중국 당국이 시위가 벌어졌던 장소에 거리 조명을 다 꺼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시에 신분증 검사를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검사를 했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외국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나 아니면 가상 사설망을 깔아서 지금 회피를 하고 우회도로로 이제 들어가질 않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80년대까지 부식 업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도심 거리마다 경찰을 대거 투입해서 사람보다 경찰이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 소식을 접할 수 없게 당연히 인터넷 여론도 다 차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위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그 방역 책임자인 순춘란 부총리가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은 약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속속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시위의 명분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지난 주말에는 강력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시위가 거세질까 봐 네. 좀 뭐라고 할까요? 우려를 하긴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정책이 네.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강원 양면 정책을 써야 민심을 달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방역 기조가 바뀐 게 시위가 가장 심했던 게 지난달 27일, 26일부터 27일, 28일까지였는데 네. 지난달 30일에 처음으로 이제 방역 완화 조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상하이, 항저우를 비롯한 최소 10개 도시 이상에서 방역 조치를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시에서는 이번 주부터 공원 같은 야외 시설에 갈 때 PCR 검사 규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항저우시도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예정이고요. 베이징도 지금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워낙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검사서를 제출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고요. 8일부터는 이제 병원들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코로나19 봉쇄 기준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일 때 확진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단지 전체를 봉쇄를 시켰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동으로 약간 축소가 됐었는데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층만 봉쇄하는 것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다 무조건 격리시설로 보냈었는데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만 그런 게 아니라 선전, 충칭, 스촨, 텐진, 우한에서도 이제 비슷한 조치가 다 들어갔고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속속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강력한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위가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니까 갑자기 방침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통제되니까 이 정도까지 시위가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반정부 구호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민심 완화 정책을 좀 내놓은 거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좀 얘기를 바꿨는데 1일에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안에서 우세종이 오미크론 변인데 이게 델타 변이보다는 덜 치명적이다.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제 방역 조치 출구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가해졌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명백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일선 방역 현장에서는 좀 혼란을 겪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완화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주말에 그렇게 나오면서 각 성, 시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방역 완화 지침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시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할 때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타보면 또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거단지 안으로 들어왔던 핵상검사 샘플 채취 시설들이 이제 철수를 해버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검사하지 않으니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줄여버린 거죠. 당국에서는. 그랬는데 좀 식당을 가도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곳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핵상검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근데 여전히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추운 날씨 줄을 길게 서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저우도 2일에 코로나19 위험 지역 주민만 정기 검사를 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또 불안감이 또 커지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가 그럼 갑자기 풀면 모두가 다 걸리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불안감이 또 이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방역 마스크, 한방 독감 치료제,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계속 봉쇄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동도 못하게 하고 꽉 묶고 두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할 때가 좀 비슷한 완전히 봉쇄한 건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확 풀어주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감염자가 늘면 감당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디언지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영국에서 우세종이었을 때는 한 영국인의 95% 정도는 백신 접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많이 감염이 됐었으니까요. 감염을 통해서 항체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질 않았으니까요. 예방 접종률도 낮거든요. 감염을 통한 항체 형성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영국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 20만 명을 이제 넘었을 때 정점을 찍었는데 중국은 철저한 봉쇄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그 20만 명을 영국이 넘겼을 때도 200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을 이제 80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백신 1차 접종률이 65% 정도고요. 3차 접종률은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지금 완화하면 치명적인 오미크론 감염 물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요. 이 8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90%까지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기저질환자 같은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자국 코로나19 백신 접종만 고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개발한 백신이 시노팜, 시노백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mRNA 백신과 다른 방식입니다. 불활성 백신이거든요. 이 백신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중국 당국이 이제 와서라도 외국산 백신을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자립 방역을 내세웠잖아요. 자국산 백신 개발에 전념을 했고 1년여 만에 개발도 성공했고 그리고 자국민들에게는 이 중국산 백신을 주로 접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신 외교로 이게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많이 백신을 나눠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내에서도 그 저우자퉁 중국 광시 장족 좌치구 질병통제센터장이 있는데 방역 조치를 홍콩처럼 즉각 풀어버리면 사망자가 일시에 2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이게 중국 안에서인데
중국 안에서도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WHO도 중국이 수입 백신을 활용해서 방역 완화 조치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 아마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어제 중국 본토의 신규 감염자가 2만 9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날보다는 1,700여 명이 줄어든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말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이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면 네네. 그러면 점진적으로 풀어가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워낙 봉쇄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중국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뭐 방역 정책은 그렇지만 민심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백지 시위가 시작된 그 발단이 신장 위구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르무치라는 곳에서 이제 고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그 결과 10명이 사망을 했고요. 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베이징, 뭐 상하이, 칭화대 같은 명문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 굉장히 이제 시위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 화재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시위가 지금 처음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봉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차가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100일 넘게 봉쇄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쇄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들이 많았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늦어진 건 정말 맞기 때문에 봉쇄가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초기에 우한이 먼저 봉쇄가 됐었죠. 그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 우한이 76일간 봉쇄가 됐고요. 상하이가 굉장히 크게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 2개월간 봉쇄가 됐거든요.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이 8월부터 지금까지 108일간 봉쇄가 됐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장이 이렇게 오래 묶여 있었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당국도 공식적으로 봉쇄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장 주민들이 2,5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봉쇄가 되면서 일상생활이 다 중단되고 식량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격리시설이 이제 이쪽 지역이 좀 열악한데 여기 확진자랑 밀접 접촉자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확진자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당국이 이 사실을 은폐하다가 10월 들어서야 이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외부로 나가는 교통편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장 인권에 굉장히 국제사회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괜히 비판 많았죠. 많았죠. 그랬는데 이 봉쇄 정치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장에서 얘기를 못하다가 고층 건물 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곳의 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먼저 여기서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주 주말에 중국 전역에서 백지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참 우주정거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이러스 백신 방역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사실 신장 위구르의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 보도나 언론 통제, SNS나 이런 데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백지 세이도 사실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구호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백지를 들고 나올 수밖에 그냥 없었던 나온 상황이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무한의 항의처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국의 검열을 피해가는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검열 대상에 옳은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요.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전혀 다른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 새우 익기 이걸 이제 함께 쓰는 건데요. 바나나 껍질이 중국어로 샹자오피입니다. 근데 이니셜을 하면 시진핑 주석하고 같은 거예요. X, JP 이렇게 같아요. 새우 익기는 중국어로 샤타인데 이게 하야라는 뜻의 샤타위와 또 발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어로 그냥 바나나 껍질 새우 익기 이렇게 써서 나오면 시진핑 하야 이렇게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검열은 걸리질 않습니다. 바나나 껍질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풀과 흙으로 덮인 길이를 걷는 말.
아니면 여기를 걷는 알파카의 사진이 SNS에 많이 올라왔는데 풀하고 흙하고 말을 중국어로 연달아 발음하면 욕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열관들에게 이제 요걸 검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컨텐츠를. 그 사람들을 이제 향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가 베이징 칭화대학인데 이 학생들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걸 적고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 주인공 프리드만의 발음이 봉쇄당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프리맨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프리드만인데 이제 프리드어맨 이렇게 하면 그 자유적 인간 이렇게 지금 중국어로는 되니까 발음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배경에 느낌표 하나를 찍어서 나온 시위대도 있었는데 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사용하는 기호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봉쇄 금지를 외치지 말라라고 경찰이 시위대에게 요청을 하니까 시위대가 더 많이 봉쇄해 주세요. 코로나 테스트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외친 건데 반어법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그렇죠. 들었어요. 네. 좋아. 네, 이것만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하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우야우해서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반어법으로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리꾼이나 네. 우리나라도 역시 기발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참 막기 어렵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관중석에 사람들 마스크 안 쓴 거. 네. CCTV는 관중석 안 비치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처음엔 비쳤던 거죠. 네. 이 생각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관중들이 심지어 굉장히 빽빽하게 그냥 옆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네.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마음껏 함성을 지르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만 다른 행성에 사는 건가라는 불만이 그래서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니까 중국 관영 CCTV가 월드컵 중계에서 지금 30초 지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동안 관중석에서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면 재빨리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 화면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관중석이 나오면 이게 감독이나 선수단 모습 아니면 그라운드를 비추는 모습으로 이제 다른 장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1989년에 미국 슈퍼볼 대회에서 천안문 이미지가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스포츠 생중계에서 30초 지연 방송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월드컵 중계가 당장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지연을 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30초니까 굉장히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장면을 통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관중석 장면은 다른 카메라의 앵글로 대체돼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사실 좀 이렇게 경제력이 많이 성장하면서 2030 세대는 과거의 어떤 중국 모습을 기억하기보다는 애국지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하고 막 네티즌끼리 싸울 때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었잖아요. 소분홍주의라고 하고요.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몽을 외치는 시진핑 주석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백지 시위도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심지어 봐야 돼요? 반정부 구호까지 외치고요. 이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업률이 높다는 점이 있어요. 경기 침체 때문에 경제적 불만이 누적된다라는 걸 짚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차적인 시위 촉발 원인은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였잖아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감이 합해져서 이렇게 폭발성이 이번에 강해졌다는 건데 상하이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실제로 외쳤던 구호가 3년간 일자리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식 실업률은 5.5%예요. 그런데 9월 기준으로 청년들의 실업률만 따로 떼놓고 보면 전체적인 평균보다 3배나 높은 17.9%입니다. 구직 활동자 6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업체가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대졸 취업자들을 많이 흡수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사교육 제한을 했죠. 그래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IT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옥죄잖아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둔화되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도시가 잇따라 다 봉쇄가 계속해서 되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서비스직 고용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天安문 시위 때도 학생들이 주축이었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시위 원인 중에 하나는 그해 물가가 18%로 치솟았다는 점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Z세대가 사회로 막 진출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였는데 여기서부터 취업이 안
안 되니까 어려워진 점이 시위에 지금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쩌민 전 주석 추도식 계기로 다시 시위가 불붙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추도식이 이제 치러지는데 중국 현대사에서는天安문 시위도 그렇고 세상을 떠난 지도자의 추모가 대규모 저항 운동으로 이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장 전 주석 시대가 개혁 개방을 추구했던 시대고 G2로 올라선 시대였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로웠다라면서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 근데 그 추모를 한다고 나가면 막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중국 그렇죠. 당국도.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대대적으로 장 전 주석 추모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거의 덩샤오핑 급으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 시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언론을 막는 건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힘들죠.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뇌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는 작품은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입니다.